안녕하세요, 허니쌤입니다. 이번 강좌는 굉장히 많아요. 소설의 인물, 시점, 갈등, 배경,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많이 다루고 있죠. 뭐 언제나 안 그랬나요? 항상 중요하죠. 자, 먼저 또 중요한 거, 그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설명란에 링크 따라가셔서 교재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이번 교재는 양이 좀 많습니다. 해봐야 뭐 대여섯 페이지지만, 하여간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같이 보시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십시다. 이번에 우리가 공부할 것은요, 바로 나오죠? 인물과 시점, 갈등, 그리고 배경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인물에 대해서 먼저 볼게요. 자, 일단 인물의 유형, 역할 수행 측면에 따라서 여러 인물들이 있어요. 첫째, 주동인물. 바로 우리가 보통 주인공이라고 알고 있는 인물들이죠. 반동인물, 주인공과 대립각을 세우고서는 다투는 인물입니다. 자, 주동인물, 소설을 이끌어가며 주제를 부각시키는 인물이다. 반동인물은 주동인물의 의지 행위에 대립해서 주동인물과 갈등을 일으키는 인물이다. 다시 갈등을 일으키는 인물이다. 참, 근데 말입니다, 이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보통 주인공 하면 주동인물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선생님이 보기에는 주동인물과 반동인물 다 합쳐서 주인공이라고 해야 될 거야. 이 사람 빠져버리면 이야기가 성립이 안 돼. 그치요? 이 사람이 있으니까 이제 성립이 되는 거지. 물론 이제 갈등 구조가 기본인 작품에서 말이죠. 그렇게 보면 이 주동인물과 반동인물 둘 다 주인공이어야 될 텐데, 하여간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그 영화에 요새 나오는 그 영화는 반동인물이 거의 주인공격인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쵸? 손가락 튕겨가지고서 여러 초능력자들을 없애는 그런 존재도 있고, 그치? 하여간에 주동인물과 반동인물, 그렇습니다. 주동인물은 주제를 부각시키는 인물, 반동인물은 거기에 반대하는 인물이죠. 다음, 성격 변화 측면에 따라서. 성격 변화. 참, 이건 말씀드리고 할게요.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이 성격은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야기하는 성격과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야, 그 친구 성격 어떠니? 착해, 순하고, 근데 나름 집요한 측면이 있어. 뭐 이런 것들은 뭐예요? 성격이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 아니야? 근데 이 문학에서의 성격은 그게 아닙니다. 훨씬 폭이 넓어요. 인물이 지니고 있는 모든 특성이라고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캐릭터 개념입니다. 캐릭터. 즉, 어려서 부모님을 잃은 것도 성격이고, 전쟁 나가서 파란 쪽을 날려먹은 것도 성격이고, 이해되시겠지? 대머리도 성격이고, 말더듬이도 성격이야. 뚱뚱한 것도 성격이고,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식이 많은 것도 성격이고, 가난한 것도 성격이고, 다 성격이에요. 인물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훨씬 폭이 넓어요. 그냥 좁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야기하는 그 성격이라는 측면으로만 생각하고 있다가는, 그래요, 수능에서 답을 제대로 못 고르는 수도 생깁니다. 자, 성격 충분히 아셨죠? 캐릭터 개념입니다. 인물이 가지고 있는 모든 특성. 그래, 그것이 변화하느냐 변화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일단 평면적 인물. 자, 우리가 구성에서도 봤었지만 평면적 하면 변화가 없다. 그치? 그래요. 입체적 인물, 당연히 변화가 많다. 그 얘기입니다. 평면적 인물은 정적 인물이라고도 하고요. 고유할 정자를 쓰겠죠, 물론. 그 다음 입체적 인물은 동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됩니다. 평면적 인물, 작품 속에서 성격이 뭐돼? 변하지 않는다니까? 고정돼. 그쵸? 고정돼서 변하지 않는 인물이다. 그래요. 성격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입체적 인물은, 그래, 평면적 인물에 대한 설명이 먼저 나오는군요. 독자가 쉽게 파악하고 오래 기억할 수는 있다. 그렇지? 그 다음 입체적 인물은 외부 환경이나 사건 전개의 상황에서 다양한 성격 변화를 보이는 인물이다. 행동의 필연성에 의해서 작품 전체가 유기적으로 호응하는 가운데 성격의 발전 변화가 이루어진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심청이를 보면 초반부는 어떻습니까? 그냥 가난한 눈먼 봉사. 좀 이상하다. 눈 멀지 않은 봉사 있나? 그래요. 그 가난한 봉사, 심학규의 딸로, 그쵸? 효녀로 등장을 하지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운명이 바뀌잖아. 인당수에 빠졌다가 나중에 황후가 되잖아. 그럼 입체적 인물이 되는 겁니다. 작품 전체적으로 볼 때. 물론 어느 특정 부분에서 지문 인용을 해가지고서 출제가 됐을 때 그 지문 안에서는 성격이 변화하지 않는 평면적인 인물일 수는 있지만 작품 전체를 놓고 보면 심청이도 뭐예요? 입체적 인물이 되는 거죠. 춘향이도 마찬가지지. 퇴기의 딸이었다. 월매라는 퇴기의 딸이었다. 결국에 정경부인이 되잖아. 그치요? 성격이 바뀐단 말이야. 그렇지. 처음부터 끝까지 안 바뀌는 사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다음. 그래서 이제 평면적 인물과 입체적 인물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엔 대표성 측면에 따라서 자 이것도 많이 나온 겁니다. 제일 먼저 전형적 인물 그래요. 그 다음엔 개성적 인물 이렇게 나오죠. 전형적 인물은 어떤 사회 집단이나 계층의 모를 공통된 특질, 성격적 기질을 대표하는 인물이야. 즉 뭐의 전형이다 하면 그 계층이 가질 수 있는 모든 특성을 한 몸에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지. 그런 인물. 예를 들어서 춘향전에 변사또 하게 되면 탐관오리의 전형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탐관오리의 전형. 그렇죠? 그런 식으로 네,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현실에서 쉽게 발견해낼 수 있는 모습을 지니긴 하지요. 네. 그 다음 독자에게 쉽게 이해됩니다. 그렇지만 인간으로서 생생함이 결여된 도식적이고 유형적인 인물로 비춰질 우려가 있긴 합니다. 개성적 인물 보편성에 비해서 독자성, 개별성이 강한 인물이죠. 그렇죠? 예. 예를 들면 저거 그 홍길동이 그 당시 시대 기준으로 봤을 때 서자면 서자답게 굴어야지. 깨는 이상은 거기에 불만을 가지고서는 결국 집 뛰쳐나와가지고 활빈당을 만들고 결국에는 율독으로 가서 지가 왕이 되잖아. 그죠? 독특한 서자죠. 개성적 인물이 되는 겁니다. 허생전의 허생 바로 어때요? 양반이면서도 몰락한 양반이면서도 재주를 가지고 있고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다르지. 개별성이 강한 인물입니다. 그치? 작가의 독특한 개성이 발휘된 창조적인 인물일 경우가 많다. 간혹 비현실적인 모습으로 비춰질 수가 있다. 그래요. 이렇게 해서 이제 대표성 측면에 따라서 봤고요. 그 다음 이제 교재 한 장 넘겨서 보시면 이제 우리 인물 제시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군요. 인물 제시 방법. 이게 시점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인물 제시 방법이.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별표 수십만 개 그려놓으셔야 돼요. 네, 인물 제시 방법 보겠습니다. 첫째가 이제 보여주기죠. 흔히들 간접적 제시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4번 빈칸이 길게 나오죠. 이제 거기다 다 적을 게 있습니다. 보십시다. 일단 차근차근 보여주기. 네. 인물의 행동이나 대화를 통해서 독자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장면처럼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지. 그 카메라맨이 카메라를 어깨다 메고 등장인물들 졸졸졸졸 쫓아다니면서 녹화해서 그리고 소리는 녹음해서 보여주고 들려주는 거야. 그런 방식이에요. 네. 서술자의 주관 개입이 없죠. 물론 이제 그 카메라맨이 찍고 싶은 것만 찍는다. 그러면 이제 또 별개 문제지만 그래도 멘트 같은 건 없어. 그렇죠? 주관 개입이 없어요. 그리고 묘사와 대화 중심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사건 전개는 굉장히 어떻게 될까요? 빨라질까요? 느려질까요? 느려지죠. 왜냐면 하나하나 다 보여줘야 되니까. 다 들려줘야 되고. 만약에 누가 싸웠다 칩시다. 그럼 왜 싸우게 됐는지, 싸울 때의 과정은 어땠는지, 어떤 이야기들이 주고받게 됐는지, 어떤 이야기들을 주고받았는지 다 언급을 다 해줘야 되거든. 전개가 더디죠. 대신 실감은 고조화되지. 실감은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렇군요. 이걸 갖다가 이제 간접적 제시다. 제일 먼저. 간접적이라는 말을 갖다가 잘 이해를 못 하시던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뭐냐면 자, 쟤네들 지금 서술자야. 쟤네들 지금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대화하거든. 자, 착한 놈 같아 나쁜 놈 같아 판단 독자 네가 알아서 해. 던져주는 거야. 서술자인 내가 이러쿵저러쿵 착하다 나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 대화와 행동을 보고 네가 알아서 판단하라는 식이죠. 그러니까 간접적이 되는 거야. 이해되죠? 거기다 내가 우리 효녀심청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해버리면 이거 직접적이 되는 거고. 네, 간접적. 여기 대화와 그 다음에 행동을 보고서 행동과 대화를 보고서 듣고서 알아서 판단하라.
간접적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걸 다른 말로 이제 객관적 제시다 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구체적 제시다. 네, 구체적으로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나하나 언급을 해준다는 얘기지. 장면적이다.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장면처럼 표현해준다는 거예요. 극적이다. 드라마틱. 똑같은 말이죠. 장면적, 극적. 그 다음 관찰자적 제시다. 이게 전부 다 한 범주입니다. 아하, 보여주기라고 하는 것, 그것을 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주는 거예요. 이거를 나름 이렇게 체계를 가지고 함께 얘기를 해준 다음에 진행을 하게 되면 그나마 듣기가 편한데, 그냥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서 어떨 때는 간접적이라고 했다가 어떨 때는 장면적이라고 했다가 어떨 때는 관찰자적이라고 했다가 이걸 막 섞어버리면, 기준 없이 섞어버리면 설명 듣는 사람들 이해하기 참 어렵죠. 고수 아니면, 그치? 미리 알고 있던 사람 아니면.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지문에서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 그 밑에 이제 예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시문. 이게 보여주기 방식이에요. 보실래요? 네. 예전에 한 20년도 넘었어 이거. 옛날 PC통신 시절에 그 PC통신 유머란에 실려있던 이야기입니다. 이게 보세요. 세계 각국의 경찰력의 수사력을 경쟁하는 세계 경찰 컨테스트가 지리산에서 열렸다. 테스트 방법은 지리산에 쥐를 한 마리 풀어놓은 후 다시 잡아들이는 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는 것이었다. 먼저 중국 경찰은 이틀 만에 그 쥐를 잡아들였다. 오, 그 지리산 그 넓은 산에서. 심사위원장이 그 방법을 묻자 중국 경찰 대표는 지금 밑줄 그어놨어요. 왜? 보여주기 방식이니까. 수천 명의 경찰을 동원해서 수천 명 갖고 댁에서 지리산 그 넓은 산을 인산인해 수법을 사용했죠. 중국이니까 가능하죠. 다음은 구소련 KGB 비밀경찰입니다. 출동해서 하루 만에 쥐를 생포했다. 심사위원장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묘사죠? 방법을 묻자 KGB 대표는 다른 이웃 쥐에게 추적장치 및 도청장치를 달아서 그 쥐의 행적을 추적했죠. KGB다운 발상이다. 다음은 미국 FBI가 출동해서 2시간 만에 잡아왔다. 뭐 2시간? 심사위원장은 벌린 입을 다물지 못하고 역시 묘사죠? 그 방법을 묻자 미국 FBI 대표는 인공위성과 열 추적장치 등의 첨단 기기를 사용했죠. 돈 많은 미국, 그치? 천조국이야. 주최국인 한국 경찰이 마지막으로 출동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30분 만에 산에서 곰을 한 마리 데리고 들어왔다. 네? 쥐가 아니고? 근데 곰은 쌍코피를 흘리면서 눈에는 시퍼런 멍이 들어있었고 쩔뚝거리며 걷고 있었다. 이번엔 인상을 잔뜩 찌푸린 심사위원장이 한국 경찰에게 쥐는 어디 있냐고 물었다. 그때 한국 경찰이 곰 옆구리를 팔꿈치로 푹 찔렀다. 그러자 곰은 깜짝 놀라면서 내가 쥐입니다. 꼴은 이래도 내가 쥐라고요. 하늘에 맹세코 나는 쥐예요. 곰 쥐라고요. 이런 식으로. 자, 대화, 행동 묘사. 자, 요게 이제 보여주기 방식이란 말이야. 대화와 행동 묘사 중심이다. 이런 이야기지요. 이야기의 주제 뭐야? 한국 경찰은 무슨 경찰? 고문 경찰. 고문을 하면 없던 범인도 만났네, 그지? 참 옛날 얘기입니다. 네. 예전에 학원에서 수업하는데 이 예문을 연락에 읽고 있는데 다른 애들은 재밌다고 낄낄대고 있는데 한 녀석이 인상을 푹푹 쓰고 있어. 왜 그러니? 그때는 우리 아버지 경찰서장인데 어우씨 쏘리 하고서는 분위기 수습하느라고 혼났네.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자, 여하간 이게 이제 유머라네. 사실 유머가 아니지. 풍자죠, 풍자, 그지? 예. 풍자된 얘기였습니다. 다음 뒤에 두 번째 방법이 이제 말하기 갑니다. 말하기는 뭐냐? 텔링. 즉 거기도 있죠. 인물의 행동이나 말, 사건 등을 서술자가 다 분석해요. 원인 결과 다 따져줘. 요약도 해. 어떨 때는. 그리고 평가까지 내려서 설명을 해주는 방식이야. 엄마, 그쵸? 서술자의 주관이 개입. 거기에는 설명, 분석, 요약, 평가. 이 평가를 갖다 이제 논평이라고도 한다면 그런 것들까지 끼어 들어가게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건 전개가 어때요? 빨라질 수밖에 없죠. 대신 실감은 저하가 되지. 실감은 떨어져요. 구체적인 걸 잘 모르니까. 네. 그리고 이거 갖다 이제 직접적 제시다. 효녀 심청. 그치? 이런 식으로 가는 거란 말이야. 직접적 제시. 그 다음 주관이 개입되니까 주관적일 수밖에 없겠고요.
그 다음 요약할 수도 있겠지. 몇 년간에 일어난 일을 단 몇 줄로 처리를 할 수도 있어요. 해설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바로 작가가 신의 위치, 전지전능한 신의 위치 모든 걸 다 알고 서술을 한단 말이야. 전지적 제시, 편집자적 제시, 요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요. 자, 똑같은 상황인데 그 밑에 예문 보세요. 간단하게 밑줄 쳐져 있는 부분 재미 하나도 없어요. 위에서 읽을 거 다 읽었거든. 먼저 중국 경찰은 수천 명의 경찰을 동원하여 인산인의 수법을 사용하여 이틀 만에 그지를 잡아들였다. 다음은 구소련 KGB가 다른 이웃주에게 추적장치 및 도청장치를 달아서 그 주의 행적을 추적하여 하루 만에 쥐를 생포하였다. 블라블라. 마지막 줄. 주최국인 한국 경찰은 30분 만에 봐봐. 고문당한 흔적이 역력한 곰. 평가를 집어넣어버렸죠. 중앙개입해서. 그렇죠. 데리고 와서 그것이 쥐라고 우겨댔다. 그치? 이런 식으로. 이런 게 이제 말하기가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이제 재미는 별로 없어요. 근데 안 쓸 수가 없어. 왜? 오랜 시간에 일어났던 별일 없는 그 기간이라면 줄여볼 수도 있는 거죠. 간단하게. 그치? 그리고 중요한 사건은 디테일하게 넘어가야지. 바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보여주기와 말하기가 있는데, 요게 이제 시점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기준이 된다는 얘기죠. 자, 시점 들어갑니다. 소설의 시점 봅시다. 일단 시점의 기본 개념하면 우리 흔히 보는 이 도표 볼 수 있죠. 그죠? 네. 근데 도표를 갖다가 말이야, 이렇게 대각선을 그려버리면 필기하기가 조금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변형을 시켰어. 이렇게 이쁘죠? 자, 모든 도표는 말입니다, 이 가로축과 세로축을 잘 봐야 돼요. 그게 바로 도표 만들어진 원리거든. 이거를 제대로 알면 이 가운데 내용은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도표가 원래 그래요. 도표는 원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해를 쉽게 하게끔 도와주기 위해서 만드는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 숫자만, 이 안에 내용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이 도표가 어떤 원리로 만들어졌는지를 알게 되면 우리 그 도표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말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단 말이야. 그래프도 마찬가지입니다. X축, Y축. 그쵸? 그걸 제대로 파악을 해야 돼요. 자, 봅시다. 그러면 가로축부터 갈게요. 먼저 가로축은 서술자의 위치입니다. 서술자의 위치. 네. 서술자의 위치가 작품 내부에 있느냐 아니면 작품 외부에 있느냐, 이런 얘기죠. 작품 내부에 있으면 그걸 갖다 달리 뭐라고 돼요? 1인칭이라고도 하죠. 작품 외부에 있으면 3인칭이라고 하지. 이거 이렇게 얘기해도 잘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학생들이. 1인칭. 여러분들 그 FPS 게임이라고 아시죠? FPS. 네. 쉬운 말로 총싸움. 네. 그 FPS 게임을 하다 보면 화면이 있고 화면에 손만 두 개가 띨링 나오는 경우 있잖아. 그치? 화면 손만 띨링. 그거 뭐예요? 자기가 그 장소에 들어가 있는 거야 지금 그 게임 안에. 그치? 그러니까 손만 보이지. 그게 1인칭이란 말이죠. 그런데 배틀그라운드 같은 게임 보면 어때요? 뒤통수가 보여. 그건 바로 뭐예요? 그 상황에서 빠져가지고 제3자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도 바로 그게 3인칭이야. 여러분들 이 FPS 할 때 이 F가 뭔지 아세요? First야, First. 바로 1인칭 할 때 그 First. 퍼스널 슈팅 게임. First 퍼스널 슈팅 게임. 그래서 FPS라고. 선생님 되게 좋아요. 이것도 얘기 길어집니다. 이거 얘기하다가. FPS 게임만 한 타이틀만 한 400개 가지고 있는데 주로 그것도 2000년대 초반에서 중반까지. 그때가 리즈 시절이었지. 재밌는 게임도 많이 나오고. 물론 지금도 많죠. 근데 지금은 그래픽 사양이 너무 높아지고, 그 다음에 이게 또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복잡하진 않았는데, 제가 어느 지역까지 갔었냐면 그때가 2003년인가 4년인가 그때 추석 가까울 때였을 거예요. 연휴 때니까. 네. 그때 나온 게임 콜 오브 듀티라는 게임이 있었습니다. 네. 그 두 번째 판 2. 그걸 그냥 미션 클리어 하겠다고 밤새, 연휴니까 또 난리를 치다가 어깨 마비가 왔었어요. 마우스질을 하도 하니까 오른쪽 왼쪽 하면서, 그지? 안 쓰던 근육을 너무 오래 쓰니까 이게 마비가 오더라고. 팔이 안 올라가는 거야. 이것도 구부러지도 않아요. 밥숟갈도 입에다 집어넣지를 못했었어. 큰일이었다니까.
그래가지고 한 2, 3일 고생을 했지. 겨우 왼손으로 밥 먹고 어쩌고저쩌고. 근데 수업을 해야 되잖아. 도대체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정형외과에 갔어요. 이상이 없대. 난 아파 죽겠는데 팔을 못 올리겠는데. 결국 정형외과를 한 3군데 갔다가 전부 다 이상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에이씨. 그러고서는 이제 될 대로 되라 하고서는 한약방에 갔거든. 침을 놔주더라. 근데 세상에 침 2방에 딱 나와버렸어요. 이야, 거기서 침의 위력을 알았다니까. 한방 침에. 깊이 찔러놓는 것도 아니야. 톡톡 해가지고 살짝살짝 찔러놓고 좀 있다가 보니까 움직여? 통증도 없이. 이야, 신기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게임. FPS 진짜 좋아했습니다. 그 FPS 게임으로 저를 인도한 양반이 학원 옆에 PC방 주인이었는데, 그 얘기는 나중에 하자. 여하간 1인칭이라는 것, 작품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그 다음에 3인칭은 작품 밖에 빠져 있는 것. 그 다음 이쪽은 뭐야 그러면 서술자의 위치가 아니라 이제 바로 앞에서 공부한 인물 제시 방법이라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인물 제시 방법을 제시하는데 보통 참고서들이나 이제 자습서 이런 데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위에는 직접적, 밑에는 간접적. 보통 이렇게 서술돼 있어요. 이거 마음에 안 듭니다. 왜 마음에 안 드느냐? 간접적으로만, 즉 인물 제시를 간접적으로만 하는 작품들 찾아보면 나오긴 나와. 나오긴 나와요. 1인칭이 됐든 3인칭이 됐든 나오긴 나와. 근데 직접적인 방법으로만 서술한 작품 못 찾겠어. 없어 거의. 직접적이라면 작가가 주관을 개입해가지고 다 해설을 해준다는 거 아니야. 대화도 없이, 묘사도 없이. 말이 돼? 안 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이건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직접적과 간접적 같이 있는 걸로. 즉 간접적인 건 공통, 근데 직접적인 내용, 즉 서술자의 주관이 개입이 됐느냐, 요건 안 됐느냐, 요렇게 따져야 되는 거거든 사실은.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읽은 소설 작품, 그래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대화 한마디 인용되어 있지 않고 묘사 한 군데도 안 되어 있는 소설 본 적 있으세요? 없지. 그럼 이게 들어가야 돼.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간접적인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직접적인 게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이렇게 봐줘야 될 것 같거든. 그렇게 보면 이제 1인칭이 요 방법을 쓰게 되면 바로 1인칭 주인공 시점이 되는 겁니다. 3인칭 외부적인 서술자가 이 방법을 사용하면 이제 전지적 작가 시점이 되는 거죠. 서술자가 모든 걸 다 알고 설명하는. 그 다음 1인칭이 간접적인 방법만 사용하면 이제 1인칭 관찰자 시점. 그 다음 3인칭이 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3인칭 관찰자 시점.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요거 좀 신경 좀 써봐야 돼요. 그렇군요. 직접적인 방법으로만 서술되는 소설은 거의 없다는 거. 제가 거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는 저도 아직 못 봤다는 얘기입니다. 다 본 게 아니니까 뭐라고 확 100%라고는 얘기 못하고. 네, 하여간 그렇게 직접적인 방법으로만 사용한 소설은 못 봤고요. 간접적인 것과 직접적인 것이 섞여있지. 이거는 좀 있어요. 간접적인 방법으로만 서술하는 것은. 네. 대표적으로 이제 뭐 황순원의 소나기 뭐 이런 것들은 3인칭 관찰자 시점의 대표적인 작품 아니야, 그치? 네, 바로 그런 거.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내용을 따지고 들어가 보자고요. 자, 1인칭 주인공 시점부터. 1인칭 주인공 시점은 누가? 주인공 내가 주인공입니다. 주인공 나야 나, 그치? 네. 내가 누구 이야기를 서술합니까? 나의 이야기를 서술하죠. 네. 그래서 나는 주인공이면서 서술자가 됩니다. 내가 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 두 번째, 나의 내면 세계를 제시하는 데 적합하죠. 나의 내면 세계를 나만큼 잘하는 존재가 있다 없다? 없다. 그치? 내면 세계를 제시하는 데 적합하다. 예. 그 다음 독자에게 친근감, 신뢰감을 주죠. 지가? 지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겪었다는데 뭐, 그치? 친근감, 신뢰감을 줍니다. 이거는 굳이 주인공 시점이 아니라도 1인칭 시점이면 조금 주는 거예요. 1인칭 시점이면. 그래서 왜 공포물, 괴기물 뭐 이런 거, 탐험 뭐 이런 거 있지 않니, 그지? 해저 탐험, 그 다음에 로빈슨 크루소 뭐 이런 것들, 그지? 그런 것들, 걸리버 여행, 전부 다 이런 식이야. 1인칭 시점이라고. 이걸 주기 위해서. 프랑켄슈타인, 드라큘라, 그죠? 다 이런 식이야.
작품에서의 서술 부분은 곧 주인공의 자기 고백이다. 따라서 서술자인 주인공은 허구를 이야기한다는 거 독자들이 다 알아요. 그렇지만 독자는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같이 울고 웃고 하면서 감동을 느낀다. 심리묘사에 뛰어날 수밖에 없지. 내면 세계 제시하는데 적합하니까 심리묘사에 뛰어날 수밖에 없죠. 다음 서간체. 글체 소설이나 누구에게 뭐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소설들, 그렇죠? 드라큘라가 바로 그렇게 시작돼요. 누구의 편지글로 계속 이어지면서 진행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수기체 소설에서 주로 쓰인다 하는, 예를 들어서 김유정의 동백꽃, 그치, 감자사건. 그 다음에 봄봄, 성례, 이상의 날개, 그쵸? 네. 요런 것들이 바로 이제 1인칭 주인공 시점의 장점을 잘 살린 작품들이다. 예문 한번 읽어봅시다. 밑에. 그러나 한 번엔 어쩐 일인지 용을 쓰고 펄쩍 뛰더니, 요거는 자기가 본 거야, 직접. 그치? 예. 발톱으로 눈을 합이고 내려오면 면두를 쫓다. 면두라고 하는 것은 그 닭 머리에 있는 그 벼슬 말하는 거죠, 그죠? 큰 닭도 여기에는 놀랐는지. 자, 요 부분 밑줄 한번 쳐보실래요? 큰 닭도 여기에는 놀랐는지. 왜요? 이 서술자는 닭의 심리를 알아 몰라. 모르지. 모르니까 추측형으로 들어간단 말이야. 그 닭도 여기에는 놀랐는지. 뒤로 멈칫하면 물러나다. 멈칫하면 물러난 건 자기가 직접 본 거니까 서술할 수가 있죠, 단정적으로. 이 기회를 타서 작은 우리 수탈기 또 날쌔게 담벼들어서 다시 면두를 쪼니, 그제서는 감때서 나온 그 대강에서도 피가 흐르지 않을 수 없다. 옳다. 알았다. 고추장만 먹이면 되는구나. 그치? 하고 나는 나 인지 속으로 아주 쟁그러워 죽겠다. 고소해 죽겠다. 그쵸? 징그러워가 아닙니다. 고소해 죽겠다. 근데 그때는 뜻밖의 내가 닭쌈을 붙여놓는데 놀라서까지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물 밖으로 내다보고 섰던 점순이도 입맛이 쓴지. 자, 점순이의 심리까지는 내가 몰라. 놀란 것까지는 알겠는데, 놀랐으니까 이렇게 쳐다보겠지? 근데 입맛이 쓴지, 요거는 추측이란 말이야. 요것도 밑줄. 눈살을 찌푸렸다. 눈살 찌푸린 건 지가 봤거든. 그러니까 요거는 단정적으로 서술하죠. 자, 아시겠죠? 자기가 직접 보고 들은 것은 서술할 수 있어. 그러나 남의 심리는 모르니까, 내 심리는 잘 알아도 남의 심리는 모르니까 추측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거 머리 잘 써야 돼요. 한참 신경 써야 돼. 나는 두 손으로 볼기짝을 두드리면서 연방 잘한다 하고 신이 머리 끝까지 뻗쳤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서 나는 넋이 풀려 기둥같이 묵묵히 서있게 되었다. 반격을 나가죠. 그로키 상태 보입니다. 자, 여하간 이래가지고 1인칭 주인공 시점 간단히 봐왔고요. 그 다음 1인칭 관찰자 시점 가봅시다. 나는 부수적인 인물이에요. 부수적인 인물. 근데 누구의 이야기를 하느냐? 주인공은 따로 있습니다. 부수적인 인물인 내가 주인공의 이야기를 서술하죠. 즉, 나는 관찰자입니다. 그리고 서술자이긴 하지만 난 주인공은 아닙니다. 나는 외부적인 관찰자이고 초점은 누구에게 있다? 똑같은 얘기죠. 주인공에게 있습니다. 네, 나의 눈에 비친, 내가 보고 듣지 않은 건 서술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외부 세계만을 다루죠. 네, 시야가 좁죠. 네, 서술자의 눈에 비친 것에 스토리가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근데 요거는 관찰자니까 더해. 1인칭이라 어쩔 수가 없는데 거기에 더해가지고 관찰자기 때문에 더 심하단 말이야. 네, 시야가 좁죠. 서술자의 눈에 비친 것에 스토리가 한정이 된다. 예로 든 작품은 이태준의 달밤, 그 외 황수건 나오는, 그치? 네. 그 다음에 너무나 유명하죠? 주효석 선생의 사랑손님과 어머니. 대표적인 게 주효석 선생의 사랑손님과 어머니예요. 거기에 6살짜리 오키. 뻔한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그 6살짜리 오키가 알면 뭘 알겠어. 6살짜리가 모르니까 뭐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 항상 그래. 난 잘 모르지요. 그죠? 한정될 수밖에 없단 말이야. 시야도 좁지만 그 사랑손님과 어머니를 6살짜리 오키가 서술하지 않고 뒷집 할머니 시각으로 서술하면 아주 골 때리는 소설이 됩니다. 그거. 네, 바로 음담패설 원조가 되는 거야. 그건 주간지 소설이나 될까? 그치? 진짜 그 연놈들의 눈빛은 타오르는 듯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서술될 거 아니야. 오키는 엄마가 왜 그리 화를 내는지 난 잘 모르죠. 이렇게 나가지만 뻔하잖아. 그치? 생각해봐요. 젊은
과부 하숙집 주인과 총각 하숙생, 그걸 옛날 어른들 뭐라 그러는 줄 아십니까? 뻔할 뻔짜라고 그랬어. 근데 그걸 이제 6살짜리 애가 보고서는 순수 소설로 승화시키는 거야. 자, 여하간 주여서 선생의 사랑손님과 어머니. 근데 그런 재밌는 장면을 교재에다 실어가지고 같이 읽으면 안 되나요? 이게 저작권법에 걸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이태준의 달밤. 네, 이쪽을 봅시다. 그런데 그날 밤 황수건이는 10시나 되어서 우리 집을 찾아왔다. 그는 어두운 마당에서 꽥 지르는 소리로 아 이댁이 문안석 하면서 들어섰다. 잡담제하고 큰일이나 난 사람처럼 건넌방 문 앞으로 달려들더니 저 문안 서대문거리라나요? 어디선가 나오신 댁입쇼? 이사 왔느냐 이거죠? 한다 보니 합비는 안 입었으되 그 유니폼 비슷하게 입는 조끼 같은 거 있었어요. 신문을 들고 온 것이 신문 배달부였다. 그렇소, 신문이요? 아 그런 걸 사흘이나 저 건너 쪽에서만 찾았었죠? 째기 하더니 신문을 방에 떨어뜨리며 그런데쇼 왜 이렇게 쬐꼬만 집을 사고 하겠쇼? 아 내가 알았다면 저 이 아래 큰 개화집도 많은 거립쇼? 한다. 하 말이 황당스러워서 유심히 그의 생김새를 내다보니 눈에 얼른 두드러지는 것이 빡빡 깎은 머리로 돼 보통 크다는 정도 이상으로 골이 크다. 그런데다 옆으로 보니 짱구 대가리다. 자, 이야기의 초점 누구한테 가 있어요? 그 황수건이라는 인간. 나는 부수적인 인물이야, 그지? 예. 나의 눈에 비친 대로만 서술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 판단은 알아서 해라. 독자가 알아서 해라, 그지? 이것도 재밌는 작품이에요. 나름 배울 점도 있고 읽을 만한 작품입니다. 다음 3인칭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먼저 가장 재미없을 수 있는 시점이죠. 전지적 작가 시점. 네. 이거는 작가가 신의 위치에서 모든 걸 다 알아. 전지전능할 때 그 전지야. 모두 전자, 알지자. 이야기를 서술하죠. 작가는 신이면서 서술자입니다. 인물의 심리나 행동 등을 분석해 설명. 그래요. 독자의 상상력 발휘의 폭은 상당히 넓을까 좁을까? 당연히 좁지. 그냥 서술자가 평가해준 대로 따라갈 뿐이야. 그냥 좋은 놈이랑 좋은 놈, 착한 놈이랑 착한 놈, 나쁜 놈이랑 나쁜 놈, 그냥 그렇게 가는 거지 뭐. 네. 작가의 인생관이나 가치관을 제시하는 데는 알맞습니다. 왜? 주요 인물이 내뱉는 대사 한마디 전부 다 작가의 생각이니까. 그치? 네. 화자의 위치를 자유롭게 이동시켜서 인생의 총체적인 삶의 모습을 다각적으로 그리는 장편소설의 작가보다. 이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이런 얘기예요. 봐봐요. 등장인물 A라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A의 친구 시각으로 보면 이런 측면이 보이겠지. 그쵸? 근데 A의 부모님 시각으로 보면 친구가 보지 못하는 다른 측면이 또 보이겠죠. A의 선생님이 보시면 또 다른 측면이 또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그치? 이런 식으로. 그럼 결국 세 사람이 등장을 해가지고 세 사람의 시각으로 서술을 해주면 이 등장인물이 가지고 있는 A라는 등장인물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측면을 다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갖다 버리지를 못해. 네. 작가들이 전지적 작가 시점 재미없는 걸 알면서도 이런 특성이 있단 말이죠. 활자의 위치를 자유롭게 이동시킨다. 그치? 네. 인생의 총체적인 삶의 모습을 다각적으로 그린다. 그래요. 이렇게 된단 말이야. 되겠죠? 좋아요. 그 다음 요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이광수의 무정. 무정. 네. 계몽주의 소설이나 대부분의 고대 소설이 이걸 따라가죠. 전지적 작가 시점. 그렇다고 현대 소설에서 아예 없는 게 아니에요. 현대 소설도 상당히 많아요. 많을 수밖에 없어. 예문 봅시다. 이게 거의 이제 절정 부분인데요. 무정에서. 네. 유학을 떠나기 위해서 두 커플이 배를 타기 위해서 부산으로 가다가 삼랑진 근처에서 이제 홍수를 만나죠. 그리고 이제 그 홍수를 당한 수재민들을 갖다가 이제 위문을 해줍니다. 그리고 위문 공연을 끝내고 돌아와서 여관방에서 자기네들끼리 이제 오늘 겪은 일 가지고서 이제 토론이 벌어진 거야. 어쩌고저쩌고 얘기 나오다가 형식은 주인공입니다. 옳습니다. 교육으로 실행으로 저들을 가르쳐야지요. 인도해야지요. 그러나 그것은 누가 하나요? 하고 형식은 입을 꼭 다문다. 세 처녀는 몸에 소름이 쩍 끼친다. 지가 봤어? 몸에 소름 끼치는 거? 서술자가? 아니죠.
신의 위치니까 서술할 수 있는 거야. 형식은 한 번 더 힘있게 그것을 누가 하나요? 하고 새처녀를 골고루 본다. 새처녀는 아직도 경험하여 보지 못한 듯 말할 수 없는 정신의 감동을 깨달았다. 뭐야 이건. 그리고 일시에 소름이 쭉 끼쳤다. 형식은 한 번 더 그것을 누가 하나요? 하였다. 우리가 하지요. 하는 대답이 기약하지 아니하고 새처녀의 입에서 떨어진다. 이게 소설이요. 이거는 대화체로 쓴 논설문이야. 여기 등장하는 형식의 대사가 전부 다 이광수의 생각 아니야, 그지? 네. 이런 식으로 전지적 작가 시점 모든 걸 다 분석하고 요약하고 평가하고 다 한다니까요. 전지적 작가 시점. 네. 다음 작가 관찰자 시점. 네. 작가가 관찰자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서술합니다. 네. 작가는 관찰자고 서술자죠. 작가는 뭐 해서 주관을 배제해서 외부 사실만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묘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동 묘사 그리고 대화가 많죠. 네, 작가는 해설이나 평가 없이 있는 그대로를 제시해가지고서 작중인물의 심리를 암시만 해줄 뿐입니다. 직접적으로 얘 지금 슬퍼하는 거야, 기뻐하는 거야 이런 거 얘기 안 해요. 그냥 표정 묘사, 행동 묘사 또는 대화로 그걸 다 서술을 해주는 거죠. 인생의 단면을 예리하게 그리는 단편 소설에 적합하고요. 생생한 묘사, 네, 그리고 선명한 표현을 할 수는 있어요. 눈에 보는 듯이. 근데 문제는 너무 단조롭죠. 그리고 평면적이 될 수가 있어요. 변화가 없어. 그럼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 사상이나 감정, 심리 상태 등을 제대로 서술할 수 없는 게 아니고 독자들이 읽어내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지금 왜 이렇게 묘사한 거야? 그거조차도 못 느끼고 그냥 쓱 읽고 넘어간다니까. 그리고 나중에 누가 그 얘기 해주면 그게 그런 장면이었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네. 자, 예를 들어서 황순원의 소나기. 이거 어쩔 수 없이 황순원의 소나기 인용을 합니다. 네. 넘기지 마시고 지문 한번 보세요. 다음 날은 좀 늦게 개울가로 나왔다. 이날은 소녀가 징검다리 한가운데 앉아 세수를 하고 있었다. 분홍 스웨터 소매를 걷어올린 팔과 목덜미가 마냥 희었다. 눈에 보이는 대로 그죠? 한참 세수를 하고 나더니 이번에는 물속을 빤히 들여다본다. 이건 자기가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소년 그 녀석이 얼굴이라도 비추어 보는 거실이라. 여기도 봐봐. 거실이라 추측형이죠. 소녀의 심리는 모르니까 갑자기 물을 움켜낸다. 여기까지는 자기가 본 거. 대신 고기 새끼라도 지나가는 듯. 이건 자기가 모르는 거. 분명히 분리가 되죠. 소녀는 소년이 개울뜨기에 앉아있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당연히 알지. 그냥 날쌔게 물만 움켜낸다. 그러나 번번이 허탕이다. 그대로 재미있는 양. 이거 봐, 그쵸? 재미있는 모습으로, 그치? 자꾸 물만 움킨다. 어제처럼 개울을 건너는 사람이 있어야 길을 비킬 모양이다. 요거는 분석이 좀 들어갔네. 그치? 완벽한 3인칭 관찰자죠. 거의 찾기 어렵다니까요. 그러더니 소녀가 물속에서 무엇을 하나 집어낸다. 하얀 조약돌이었다. 그러고는 벌떡 일어나 팔짝팔짝 징검다리를 뛰어 건너간다. 다 건너가더니만 획 이리로 돌아서며 이 바보, 조약돌이 날아왔다. 이 바보에 담긴 의미가 뭡니까? 야, 내가 어저께 개울가에 있었는데 너 그냥 가대? 오늘은 내가 징검다리 한가운데 그래 앉아 있었는데 넌 거기서 쭈그리고 앉아서 나만 관찰하고 앉았냐? 이 바보 녀석아. 말을 걸어야 될 거 아니야? 말을.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예. 그리고 어쨌든 뛰어가죠. 그리고 강 건너, 냇물 건너, 갈 때 숲인가 뭔가 그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숨습니다. 그 소녀의 모습은 안 보이죠. 어디선가 관찰하고 있을까요? 저 녀석 뭐하나? 그런데 조약돌을 갖다 그 녀석은 만지작거리더니 주머니 속에다 집어넣죠. 그 순간에 내가 질문 한번 해봤다. 학생들한테. 야, 그 조약돌 주머니 속에다 왜 집어넣었을까? 근데 의외의 반응이 나오더라고. 뭐라는 줄 알아? 복수하려고요. 막 이래 학생이. 복수는 무슨 얼어 죽을 복수. 걔는 무슨 복수 일점만 봤나. 하여간 그런 식으로 반응을 보이더라니까. 뭐야, 감정이나 심리 상태 등을 읽어내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 그치? 예, 바로 그런 겁니다. 요것도 이제 그 심리, 왜
황순원 선생은 이렇게 묘사를 했을까, 표현을 했을까, 그 의도를 파악해가면서 읽으면 굉장히 재밌는 소설이래요. 황순원의 소나기 대표작입니다. 네. 다음 또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뭐가 있는데 매번 중요하대, 그치? 중요하니까 지금 우리가 제가 동영상 녹화하고 있는 거고요, 촬영하고 있는 거고, 시점과 거리, 이 거리라고 하는 거 가끔 나오거든요. 이게 만만치 않아요. 근데 꼭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자, 이 거리는 대상과 서술자, 즉 소설에서 이야기거리로 삼는 대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 서술자와 독자, 그리고 대상과 독자 사이의 심리적인 그리고 상대적인 거리감이에요. 이 상대적인 거리감인데 이거를 잘 파악을 못하더라고. 이거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일단 보여주기의 경우와 말하기의 경우, 이거 둘로 나뉘어지는데, 자, 보여주기의 경우 한번 볼게요. 먼저 삼각형을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그리고 꼭대기에 서술자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쪽에 대상이 있는 거고, 그 이쪽에 독자가 있는 거죠. 이거를 뭘로 비유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느냐면, 여러분이 주선자가 돼가지고 A라는 친구와 B라는 친구 서로 소개팅을 엮어줬다 생각해보세요. 지금 같은 탁자에 앉아있는 거야. 여러분이 소개팅 주선자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 소개해줬어. 얘는 누구고 얘는 누구야? 너네끼리 얘기도 나누고 알아서, 그쵸? 한번 B를 느껴봐,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이제 대상과 독자 서로 간에 뭐 이제 눈빛도 확인하고 어쩌고 저쩌고 대화도 나누면서 취미 같은 거 호구 조사도 다 하고,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런 식의 관계가 보여주기 관계라고,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는 거야. 근데 말하기는 그게 아니에요. 대상이 있잖아? 근데 서술자가 있으면 저 옆에 독자가 이렇게 있어. 즉 서술자가 대상과 독자 사이에 끼어든 거라고. 그렇게 되면 독자는 또는 대상은, 사실 여기서는 저기 대상과 독자지만 우리 아까 소개팅의 경우로 생각을 해봅시다. 이 사람은 이 사람을, 또는 이 사람은 이 사람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지. 얘가 껴있으니까. 넘겨보면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 얘를 저쪽 테이블에다 앉혀놓고 얘를 이쪽 테이블에다 앉혀놓고 서술자가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대상이 대상한테 갑니다. 야, 쟤 어떠냐? 뭐 괜찮아 보이는데? 이쪽으로 와서 그래. 제가 뭐라 그래? 너 뭐 폭탄이래?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치?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즉 서술자 때문에 내용이 왜곡이 될 수 있다니까. 이해되겠습니까? 더 쉽게 얘기해줄게.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이 삼각형 관계에서 이 꼭지점을 내리 밟아가지고 우겨 넣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이로 내려온 거야. 그럼 얘네 사이는 어떻게 될까? 벌어지지.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 잘 봐요. 서술자와 대상 간의 거리, 요쪽 보여주기의 경우를 A라고 하고, 말하기의 경우 대상과 서술자의 거리를 A'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 보여주기의 경우 서술자와 독자 사이를 B라고 하고, 그 다음 말하기의 경우 서술자와 독자 사이를 B'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 대상과 독자 사이의 거리를 보여주기의 경우를 C라고 하고, 이 대상과 독자의 거리를 C'이라고 한다면, 잘 보세요. 시험 문제에 A와 B의 거리가 어떤 게 더 가깝고 뭐 이런 거 안 물어봐. 문제는 이 A와 A', B와 B', C와 C'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고. 즉 두 개의 경우 중에서 거리감이 더 가깝게 느껴지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없어. 이거냐 이거냐, 이거냐 이거냐, 이거냐 이거냐야. 그렇게 되면 봐요. A와 A'의 관계, B와 B'의 관계, C와 C'의 관계. 자 보세요. 이렇게 빠져있을 때보다 얘가 끼어들게 되면 이 거리는 어떻게 됩니까? 더 가까워지죠. 개입을 했으니까. 얘네끼리는 더 가깝단 말이야. 이렇게 된단 말이야. 얘는 거리를 두고 있단 말이지. 여기도 마찬가지야. B하고 B' 이걸 우겨 넣었으니까 요거는 짧아지지, 여기서도. 그런데 얘가 끼어들므로 해가지고 얘가 벌어지잖아, 그치? 훨씬 더 옆으로 빡 벌어지잖아. 그러니까 이쪽이 더 큰 거지.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서술자와 독자 간의 거리는 보여주기의 경우가
말하기의 경우보다, 또는 말을 바꾸겠죠. 간접적인 경우가 직접적인 경우보다, 관찰자적인 경우가 전지적인 경우보다 더 멀다, 또는 멀게 느껴진다. 이해되겠습니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요거 잘 기억해 두세요. 쉬워. 삼각형 그려놓고 내리 밟으면 돼. 그저 벌어진다는 거 생각하시면 된다니까. 이해되겠죠? 대신 보여주기는 빠져 있는 거예요. 말하기는 개입이 된 거고. 그거는 정확하게 이해를 합시다. 아시겠죠? 그럼 이제 응용.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 서술자와 대상 간의 거리는 어떻게 될까요? 다시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 서술자와 대상 간의 거리. 눈치채셨을라나? 1인칭 주인공 시점의 본질은 뭡니까? 주인공 내가 누구 이야기를 하는 거야? 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대상도 나고 서술자도 나야. 따라서 이 A라는 거리감은 있을 수가 없지. 따질 수가 없지. 내가 내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 거리감이 어딨어. 이해되시겠죠? 자, 그게 바로 이제 이 시점과 거리의 특징입니다. 아시겠죠?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삼각형과 내리밟은 직선. 알겠지? 요게 바로 이제 그 시점에서 종종 등장을 하는 거리감과 관련된 얘기였어요. 자, 그 다음에는 다른 걸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이제. 자, 이제 거의 마무리할 때가 됐습니다. 이제 거의 끝났어요. 자, 시점과 거리는 됐고, 다음 소설의 갈등 들어갑니다. 갈등의 개념은 뭐냐? 이 갈자가 칙이에요. 칙. 즉 산에 가면 소나무 칭칭 감고 올라가는 그 동굴식물 있잖아. 뿌리 캐가지고 잘근잘근 씹으면 달짝지근한 맛 나는 그걸로 이제 차도 끓이자니 갈근 차야. 그 갈이야. 칙 갈자. 등자는 이제 등나무. 자, 등나무는 바로 뭐예요? 등나무도 역시 마찬가지로 덩굴식물이죠. 그래서 그 칡덩굴과 등나무 덩굴이 막 얽히고 설킨,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단어라니까, 갈등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거기 개념에 그렇게 서술된 겁니다. 칡과 등나무처럼 얽히고 설켜서 대립하는 것. 네.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있죠. 즉 인간은 혼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야. 사회 속에서 여러 인물들과 같이 섞여 살고 있다는 얘기지. 근데 그 인간이 지닌 욕구나 의지가 또 다른 존재들, 환경이 될 수도 있고 인물이 될 수도 있고 사회 전체가 될 수도 있고 부딪히면서 생겨나는 일반적인 현상이 바로 갈등이다. 네. 그래서 갈등의 본질을 하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의지와 의지의 대립 또는 의지와 의지의 충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 그렇군요. 이게 갈등이에요. 그 다음에 갈등의 양상은요, 보통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하죠. 네. 외적 자, 현실적 자죠. 현실 욕구에 따를 수밖에 없는 자. 그다음 내적 자, 이거 이제 본질적 자로, 그래서는 안 되는데 양심을 가지고 있는 도덕적 자란 말이야. 내적 자의 갈등, 이게 이제 보통 보면 한 개인의 심리적 갈등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개인과 개인의 갈등은 이제 가장 흔한 거죠. 인물과 인물의 갈등, 그렇지? 예. 주동인물과 반동인물 간의 갈등. 그 다음 개인과 사회의 갈등. 자, 홍길동전이라든가 허생전 같은 경우,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춘향전 같은 경우에 춘향이 개인과 사회의 갈등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개인과 운명의 갈등도 있고요. 네. 김동리의 그 역마라는 소설을 읽어보면, 예. 성기라고 하는 주인공이 운명을 극복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죠. 결국에는 운명에 순응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런 운명 갈등. 그 다음에 이제 배경입니다. 배경도 장난 아니에요. 배경의 유형과 특성 그리고 기능을 한꺼번에 살펴볼게요. 배경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일단 제일 먼저 시간적 배경, 1920년대. 공간적 배경, 한반도. 상황적 배경, 일제강점기, 뭐 이런 식이지. 그 다음 대체로 묘사적입니다. 네. 그 다음 분위기를 조성하죠. 그리고 현장감을 유발합니다. 거기에 있는 듯이, 그쵸? 네. 그 다음에 주제를 강조하고요. 사건에 필연성을 부여하죠. 필연성. 필연성이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물의 성격이나 그 다음 심리나 사건을 암시합니다. 네. 너무 간단한가요?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 여러분들이 영화 감독이야. 영화를 한 편 찍고 있어. 어떤 장면이냐면 남자와 여자가 연락에 사랑하다가 헤어지는 장면이야. 그것도 남자가 갑자기 폭탄 선언을 하는 한 카페에 앉아 있습니다.
여자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남자가 제 시간에 안 옵니다. 좀 늦었습니다. 근데 웬 여자랑 팔짱을 끼고 들어와? 자기를 놔두고? 그 들어오더니만 나 이제 너 싫어졌어. 우리 그만 만나. 하고서는 같이 왔던 여자랑 휙 나가버려. 자, 이제 혼자 남은 여자 입장이야. 그 여자, 자, 카페에 앉아 있었다고 그랬잖아. 만약에 그 여자가 술을 한다고 한다면, 한잔 한다고 한다면, 아니 술을 한다고 한다면, 술을 마신다고 한다면 약한 술, 샴페인이나 맥주 같은 거 마시겠냐? 독한 술을 마시겠냐? 아까 열렬히 사랑한다고 했었지. 사랑했었다고 그랬지. 독한 술을 마시겠죠. 딱 한 잔만 먹을까? 아니면 병채 들고 먹을까? 우리나라에서 거의 병채 놓고 먹겠죠. 여러 병 먹을 수도 있어. 그리고 비틀비틀 취해가지고 나오면 환한 낮일까요? 아니면 별 총총 떠있는 밤일까요? 별 총총은 말고 밤일까요? 밤이 좋겠지. 별이 총총 떠있을까요?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을까요? 비가 주룩주룩 내리겠지. 우산을 받고 걸어야겠습니까? 아니면 비를 맞고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비를. 다 이거잖아, 그지? 인물의 성격, 심리, 사건도 암시하고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났었는지, 그죠? 암시한단 말이야. 분위기도 조성하고 묘사적이면서, 그쵸? 예. 필연성도 부여해. 보통 봐봐요. 배경에서 갑자기 어두운 밤에 왠지 고풍스러운 집이야. 서양식 건물. 그래. 방 여러 개 있는. 근데 갑자기 천둥번개가 꽝 치면서 밤인데 창문이 큰 유리 창문이 벌컥 열려. 그 정전이 빡 되는 거야.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 다음에 배경이 그 정도 나오면 보통 세 가지 중에 하나죠. 악당이 들어온다, 괴물이 들어온다, 귀신이 나타난다. 셋 중에 하나인데 그 막 뭐예요? 필연성을 부여한다는 거야. 그지? 암시하기도 하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배경이 하는 일이 다양합니다. 뭐 요런 정도로 해가지고 우리가 소설의 요소를, 그래요, 빠른 시간이지만 그래도 다뤄볼 것들은 거의 다 다뤄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소설 이론, 시 이론 쭉 공부를 해봤는데요. 시험 공부하는 학생들 기본 이론들이 좀 부족하다고 한다면 언제라도 이 동영상 열어가지고 내용 확인하고, 그리고서는 이제 구체적인 작품 해설이라든가 설명, 그리고 또 문제 설명,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도움받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또 새로운 강의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